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끝났죠? 어떠셨어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무한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합격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올해는 공법이랑 세법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공법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세법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한 해 조금 어려우면 한 해 좀 쉽고, 좀 이런 퐁당퐁당 좀 이런 게 있었는데, 31회 때 세법 시험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2회 때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역시나 32회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이번엔 좀 쉽지 않겠는가 했는데, 점점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법이나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핑퐁을 했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랬었네요. 근데 어려웠던 문제가 제가 보기에 한 5문제? 내지는 6문제. 그 정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전부 다 틀리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 맞춘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10개는 어땠냐?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그게 좀 많이 좀 어려웠겠지만은 실제 합격하는 데는 조금 뭐 할만했다. 물론 이제 쉬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가끔 이제 한땀이 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물론 한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다 보니 수업 시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한담세법.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세법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속합니다. 16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담세법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자,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요거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요거는요, 32회 때 조세총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세총론이 나올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요 불복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긴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돼서 약간 좀 그랬죠. 자, 먼저 이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다행인 거는요, 올해 박스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몇 개인가라고 출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를 고르는 게 나왔기 때문에 몇 개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이 된다. 자, 여러분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과태료 있죠? 과태료라든지 이제 범칙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태료나 범칙금은 세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세금이 아니라고 했죠. 이름 자체가 조세불복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심판해 주세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이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일단 기억 들어간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죠. 그렇죠? 기억 들어간 거 일단 지우시면 됩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신청인은 신청 또는 신용 청구의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31회 때 시험에 나오면서 요게 국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국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등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서 할 수가 있다.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나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또 확실하게 또 뭐? 이거 아니네. 결국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요거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자, 이 신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슨 절차? 임의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이 신청 안 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요건 됐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조금 좀 어렵게 나왔다. 그죠? 우리 보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나는 분명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이거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려면 적정한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가 좀 미비한 거예요. 저기요, 좀 외지가는 좀 자료 좀 보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보정기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뭔가 좀 보충한다든지 절차라든지 준비 서류에 좀 우리가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이걸 좀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기간인데 요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 결정 기간이 뭐냐면 여러분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고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90일 내에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요 기간 특히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에 해줘야 되는데 기껏 들어온 거 보니까 자료가 미비해요. 그러면 보존 기간을 따로 2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그렇죠. 4번 니은과 디귿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요 문제는 사실은 조금 결국 이제 포인트가 요거였는데 요게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두 문제 나오는 게 조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자, 서류의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24회 때 출자가 되고 정말 9년 만에 출자가 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나온 건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조세 총론 두 문제 낸 것도 이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은 약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과세 관청이 있고 납세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납세자가 있는데 대부분은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내가 스스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과세 관청의 납세자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교부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전자송달을 많이 하지만 공시송달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 대한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이제 5번이 나와 있어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14일. 그렇죠. 14일이죠. 이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나 맞는 지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보시면 우리 연대 납세하고 2차 납세하고의 차이점이 뭐였죠? 연대 납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채무를 전부 다 부담하는 거하고 똑같다. 연대 납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차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자랍니다. 납세 고지에 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이걸 안 냈습니다.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가 그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류는 전부 다 송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납세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맞는 지문.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서류가 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기한이 물론 안 되긴 안 됐지만은 너무 촉박하게 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법을 찾아보시게 되면 10일이 아니라 이건 7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이걸 고르기에는 조금 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요것도 맞으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긴 합니다. 자, 세 번째. 납세관리인 해외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을 하겠습니다. 이건 맞죠? 내가 해외 나갔는데 자, 세무사님 요거 제 대신에 요거 좀 서류 좀 해주셔야 돼요 라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이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요건 많이 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했죠? 이제 거기에 둘 수 있다. 이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를 포인트로 많이 수업을 했지만 앞에 것들, 그렇죠? 사리를 분명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수업 시간에 좀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25번하고 26번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세법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은 상태 아니면 멍한 상태? 멍한 상태. 네, 여러분 공법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죠. 이러다 보니까 세법 시험 볼 때는 그냥 심신이 미약하고 뭐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이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 여기부터는 좀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자, 이제 재산세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자, 뭐라고 합니까? 겸용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겸용주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1번. 한 동과 한 구, 이것도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1동은 주택만 주택으로, 1구는요. 50% 이상이 주택이게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명확히 아실 거예요.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너무나 반가운 얘기. 자, 그다음에 1구의 건물. 우리 1구의 건물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어떻게 들었죠?
시골에 가면 가게집이 있는데 이렇게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몸빼 입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주거와 주거 외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질문. 디귿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자, 바닥에 대한 경계가 묘합니다. 지방세는 몇 배까지? 10배까지. 양도세는요. 3배, 5배, 10배. 무지하게 수업 많이 했었죠. 이것도 맞는 질문. 자, 답은 그래서 뭐예요? 5번.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3개 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25번, 26번에 비하면은 뭐 너무나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28번. 자, 재산세 두 문제 중에서 이제 요거 나머지 하나 틀린 겁니다. 자,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이제 납세무자에 대한 건데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거라고 내가 신고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물론 3가지지만 커다랗게 2가지였어요. 하나 뭐였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 두 번째,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명의만 내 걸로 돼 있다. 그럼 내가 내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이제 여기에 되겠죠. 이 케이스 너무나 맞는 질문. 자, 그다음에 2번은 비과세에 대한 얘기인데 지자체가 1년 이상 지방자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자 유상사용, 무상사용 요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서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너무 고맙다라고 했잖아요. 자, 재산세 과세합니까? 비과세합니까? 비과세하는데 요 2가지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라고 하는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썼다. 아니 어떤 사람 건물인데 구청이 정상적으로 월세 내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재산세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유상.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그 사람 걸로 사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요거예요.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인데 그 재산 취득하기 전에 미 좀 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이란 말이 포인트였고 유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한다가 맞습니다. 부과한다가 맞기 때문에 요게 바로 틀렸죠. 2번이 답이었어요. 자,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무조건 볼 것도 없다. 누구예요? 사용자. 그쵸? 자,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이건 100번 했겠다. 100번. 그쵸? 네 번째, 재산세 납기는 2가지. 7월하고 9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하고 건축물. 그래서 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보시면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한꺼번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절반씩 2분의 1은 7월에, 2분의 1은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자,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됐다든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대지를 4필지를 갖고 있는데 3필지까지만 과세한 거예요. 이거 놓쳤네. 이런 경우죠. 자,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혹시라도 2번이 조금 헷갈린다 싶다 하더라도 1, 3, 4, 5번을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유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건 비과세가 안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2문제는 한 개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29번. 자, 종부세입니다. 작년에 종부세가 2문제 반이 출제가 되면서 올해는 종부세가 나오긴 나오지만 2문제 반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문제 중에서도 종부세는 무조건 뭐가 우선이다? 토지는 됐고 주택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2문제 30번 문제는 이제 토지에 대한 게 세율을 한번 물어봤었고 나머진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납세무자가 법인이에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1.2에서 6.0. 자, 여러분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제재사항이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뭐였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는 게 없더라. 자, 그리고 세율을 무조건 몇 프로? 자, 무조건 3.0%, 자, 무조건 6.0%. 초과노진 세율이 아니라 비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1.2에서 6%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6%. 그렇죠?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3%,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6%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없다? 그렇죠. 상한선이 없다라고 했어요. 상한선 없더라.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 틀리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우리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뭐죠? 대표적으로 종중이라고 했어요. 종중. 종중이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자, 우리 항상 국세는 뭐였습니까?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이거 틀렸죠. 그렇죠? 자, 지금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아닙니다. 이건 주소지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여기에 대한 소재지는요. 저 법령에 보시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소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뭐뭐 있었어요, 우리.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임기사, 노미, 문어, 향송을 멸실하라고 한다. 2주택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에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의 보유 효용을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건 날짜가 틀렸어요. 10월 16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게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 각각 보내주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으로 몰아주세요. 요거 신고하는 것도 9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고주택을 만약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내가 요런 걸 법에서 정해놓은 합산 배제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합산해서 계산하지 마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선 신청서를 받으면 체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일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빼고 이제 종부세를 보내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러분 이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런 날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입니다. 자,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 우리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 두 가지가 됐었죠. 자, 우리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공제가 있었고, 자, 우리 이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는 몇 살 이상? 60세 이상. 60세. 자, 보유 기간은요. 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해서 공제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요거 몇 프로? 20%, 30%, 40%. 자, 그다음에 보유 기간은요. 자, 요것도 20, 40, 50. 그래서 요거 우리 외울 때 어떻게 배웠죠? 이사는 5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지금 12년 보유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15년 미만입니다. 40%, 50이 아니라 40%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5번. 과세율 현재 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게 법령에 찾아보게 되면요. 자, 재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갖고 있긴 갖고 있지만은 6억 원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납세 의무가 없겠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제 금액이 없다 보니까 주거용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맞는 지문이에요. 가끔 요게 아니 6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그렇게 명확히 정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거는 6억 원이고 아니말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이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정해놨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가 돼요? 5번이 맞습니다. 5번. 자, 요 문제도 조금 좀 난이도는 좀 있었죠. 근데 우리가 25번, 26번만큼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또 종부세. 너무 주택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것도 이제 오랜만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1번하고 5번은 그냥 같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평준에서 1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토지에 대한 세율 어떻게 배웠어요?
종이요, 변리사, 1357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종합합산 토지가 있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재산세 때가 있었고 요게 이제 종부세 때 세율이 있었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종2호 0.2에서 자, 0.5%, 자, 변리사 0.2에서 자, 0.4%입니다. 종2호 변리사 1357 그래서 종합합산은 1에서 3%, 별도 합산은요. 자, 0.5에서 자, 0.7%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종합합산 1에서 3%. 네, 틀렸죠? 네, 3%. 자, 5번 볼게요.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액은 과세 표준의 0.5에서 0.8, 노. 자, 0.5에서 0.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좀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게 딱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죠? 자, 2번.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 자,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이에요? 250이에요? 25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50 2개월, 종부세는 250 6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2개월. 너무나 많이 했죠? 250 2개월, 250 6개월, 1,000만 원 2개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네, 틀렸죠. 그렇죠? 자, 다음에 3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여러분 종부세 관할 세무서장은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주소지. 그렇죠? 주소지 관할.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요게 조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여러분 고지서는 한 장으로 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주택분 종부세 따로 기입하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 기입하는 거지 아니 얘네들을 왜 합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구할 때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고 세율 따로따로 있었어요.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이걸 합산한 과세표준 이게 틀렸습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물어볼 때는 요거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걸 물어봤죠. 자, 4번.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 자, 우리 종부세의 가장 그 시그니처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고지서를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뭐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납기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납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우리 결정에 의한 거는 뭐 유효하다 아니면 없던 걸로 본다. 없던 걸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뭐예요? 4번이죠. 4번. 그렇죠? 4번.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에 의한 거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건 조세총론 2문제, 재산세 2문제, 종부세 2문제,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안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퐁당퐁당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종합소득세가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인데 2문제가 다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양도세 5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굳이 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어려웠죠, 많이. 자, 먼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임대, 자,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겁니다. 다행인 거는 주택에 대한 임대가 아니라 상가 건물의 임대라서 얘만큼 쉬웠어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요만큼 쉬웠습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2022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 임대는 세 가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월세 받은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자, 관리비. 근데 여기 관리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 여러분 이제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임대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네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않았지만은 아니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간주 임대를 과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다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 것과 월세를 받고 있는 것에 과세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상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계산을 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 계산했잖아요. 말로만 여기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계산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가. 자, 그러면은 보시면 임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 계약 내용 보시게 되면 월 임대료 계약 내용 여러분들 저기 부동산 임대 이거 했을 때 그 수입 시기 언제였어요? 수입 시기.
약정일. 지금 계약을 몰임대로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아니 5억 원만큼 받기로 했다. 그래서 약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받은 걸로 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100만 원 곱하기, 자, 100만 원 곱하기, 자, 12 하게 되면은 요건 얼마예요? 1,200만 원이 이렇게 될 겁니다. 1,200. 요걸 모르는 분 없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임대부동산은 언제 샀냐 하면은 2021년도 1월 23일 날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임대 개시하기 뭐 한 1년 전쯤에 이제 임대부동산을 취득을 한 건데, 그럼 간주임대로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보증금 5억 원에서요. 5억 원. 자, 뭐를 빼주냐면, 건설비, 그러니까 적수라고 있는데, 적수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적수는 이제 5억 곱하기 원래는 365. 자, 그 다음에 건설비 적수를 빼주는데 토지가액은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를 건설하지는 않잖아요. 나와 있는 게 여기 이제 원래는 이 임대부동산은 취득이라든지 건설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감. 아니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게 5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빼준다라고 하면 5억 원어치 사서 보증금을 5억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남는 것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2억 들여 건물을 샀는데 보증금을 5억을 받았대요. 그럼 그 오버가 되는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령에 보시면 토지가액은 제외하겠다. 건물가액만 빼줘야 돼요. 자, 건물가액은 2억 원 곱하기 36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365분의 1을 곱해요. 결국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증금을 받은 거는 2022년도 1월 달에 받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후에 받았다든지 아마 요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요거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국 그냥 이거 쭉 하시고 3억 원 하셔도 돼요. 3억 원.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몇 프로 곱해요? 6% 곱해요. 자, 3억에서 6%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연이자 6%만큼.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건 빼준다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러분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28회 때 문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과정에서 한번 요거는 차감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자 100만 원만큼. 그래서 여기는 100만 원만큼 빼주게 되면 얘는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은 거 1,200만 원에 간주 임대료 1,700만 원. 자, 합치면 얼마가 돼요? 2,900만 원. 이제 2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과연 여러분 시험에 가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딱 보자마자 푸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안다 하더라도 1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남는다 이런 경우 한번 풀어보시라. 근데 풀라고 했을 경우에 좀 만만치 않았을 거다. 아마 이런 분은 또 있을 거예요. 그래 그냥 5억 곱하기 6%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 5억 곱하기 6% 그러면 5, 6에 30이니까 이제 3천만 원이네. 요거 3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원 더하면은 5,200만 원. 그런 건 또 답이 없어요. 5,200 아니 4,200이죠. 자, 근데 4,200에서 또 100만 원 빼고 4,100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건설비 적수를 빼는 걸 조금 약간 빼기 쉽겠죠. 근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5년간 안 나와요. 정말 향후 5년간 안 나옵니다. 그래서 34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는 신경 써야 됩니다. 평소에는 계산 문제가 맨날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건 좀 배신이고 배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푸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건지 양도 차익을 구하라는 건지 소득 금액을 구하라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과세 표준 구할 때는 뭐까지 빼줘야 된다? 그렇죠. 기본 공제까지 빼줘야 됩니다. 기본 공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소득 금액, 그리고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 표준. 그래서 계산 구조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기준 시가가 있고 실거래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무조건 무슨 거 원칙이에요? 실거래가 원칙이죠. 그래서 6,7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이렇게 빼고, 자, 그다음에 기타 필요용비가 있을 겁니다. 요거 실거래가로 했기 때문에 요 양도 비용도 그대로 실제 거래가액을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5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게 되면은 우리 이제 얼마가 됩니까? 2,100만 원만큼이 자, 요게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2,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도 차익 나오면 뭐 빼야 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자, 지금 보유 기간이 대신에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장특공 있다 없다? 장특공 없다. 그렇죠? 자, 장특공 없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소득 금액입니다. 자, 우리 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대로 해서 이제 2,100만 원만큼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뭘 빼야 돼요? 기본 공제를 빼야겠죠.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를 빼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 공제는 얼마가 됩니까? 250만 원. 자, 지금 단서에 보시게 되면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250만 원을 이제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그리고 저희 그 에듀윌에서도 한번 이제 걸어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250만 원은 어떻게 빼야 돼요? 1년에 25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전에 양도한 게 만약에 또 있었다. 요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걸 못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요 땅 전에 4월 달에 만약에 땅 판 게 있어요. 그때 기본공제를 받았대요. 그럼 기본공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에 올해는 이 건 말고는 다른 양도 자산은 없다라든지 뭐 이런 단서를 좀 주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제기 한번 결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빼고 나면 얼마가 돼요? 1,850만 원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50만 원만큼. 요거 촬영할 당시에는 이의제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요거 부디 통과되길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에 33번. 자,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양도소득세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에다가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불확실하게 되는 가산세가 이제 과세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1번 너무 많이 했죠. 자, 가산세 중에서 특히 요거 주의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자, 3년 이내예요,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면 3년 이내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원래 법령에 나와 있는 건 5년 이내지만 뭐 3년 이내면 5년 이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틀린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 감정가액에 요건 틀렸죠.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5 그렇죠. 이거는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지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물납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유일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물납이 가능한 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는 자, 산출세액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요게 이제 예정신고 세액공제라는 건데 이게 없어진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정 신고하게 되면은 몇 프로씩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이런 거 수업한 적 제가 없잖아요. 없었어요. 자, 예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자, 2개월. 일단은 이제 2개월인 건 맞고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분납이 가능한 건 맞긴 맞지만 1,5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000만 원만큼 납부를 해야 되고 1,000만 원 넘는 500만 원만큼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거지 100분의 50은 아니죠. 100분의 50을 분납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이 되겠죠. 이것도 틀렸죠. 그랬어요. 자, 근데 5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무신고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무신고죠. 우리 무신고가 선생님 몇 프로? 20% 그렇죠. 자, 무신고는 20%, 과소신고 10%,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40%. 그렇죠. 오케이. 자, 5번이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양도세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한 개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34번. 일단은 문제 자체는 무지하게 길었어요. 문제는 무지하게 길지만 작년도에 2월 과세에 대한 문제가 좀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고가주택에 대한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거 언제 샀냐면 2016년도에 취득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1억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 을한테 2019년도에 증여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3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양도했냐면 제3자 병이라고 나와 있죠.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언제? 2022년도에 양도했고 양도가액이 안 나와 있나? 양도가액 1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둘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죠. 자, 근데 둘 간의 관계가 누구예요? 동생. 이런 문제 풀 때는
직계 좀비 속이냐 배우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특수관계. 우리 일반적인 특수관계의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형제지간. 볼 것도 없이 뭐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자, 근데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에 몇 년 내에 양도해야 돼요? 5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증여받아서 2022년도에 양도했기 때문에 5년이 안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가 갑이 직접적으로 병에게 양도했을 때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온다는 거죠.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적으로 양도한 걸로 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요건은 충족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납세무자가 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낸 그럼 증여세 어떻게 했어요? 부가 취소했었죠. 그리고 둘 간에는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어이구 아닙니다. 우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는 2월 과세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2월 과세죠. 1번만 보면 바로 틀렸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 그냥 볼 것도 없이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허울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자체도 갑이 되니까 2019년도에 취득해서 22년도에 양도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1억에 사서 2022년도에 10억에 팔았지. 누가? 을이 판 게 아니라 갑이 판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세금을 진다. 자, 우리 둘 간에 이 사람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 있다라고 했죠. 무슨 잘못? 공모한 죄. 우리 2월 과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부부지간에. 그렇죠. 부부지간에 죄가 있다면 무슨 죄? 사랑한 죄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자, 갑은 양도세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맞고요.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부터 을의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도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문제만 봤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 한 9줄인가로 나왔었습니다. 되게 이제 길었지만 여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한 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요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냐 아니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특수관계냐 그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5번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35번 문제하고 40번 문제입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취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입니까? 아니면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입니까? 내가 스스로 신고하죠. 어디다가?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해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건데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 보통 징수란 게 뭐예요?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방법이죠. 틀렸어요. 물론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자, 거기에 가산세를 더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혹시 몰라요. 근데 무조건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여러분들에서 세법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읽는 순간 그게 파노라처럼 떠올라야 돼요. 아, 취득세? 취득세는 그럼 내가 만약에 물건을 취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아버지와 만약에 집을 상속해 주셨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신고한다, 어떻게 신고한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내일처럼 하시면서 하시면은 세법이 한결 쉬워집니다. 뭐 한결이라고 해서 너무 쉽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좀 쉬워진다는 건데 하여튼 좀 그래요. 자, 상속 개시일부터 60일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60일이지만 상속 개시일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좀 길어요. 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자, 그나마 여러분 해외에 만약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까지로 더더군다나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이전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 요거 언제까지? 그렇죠. 등록관처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3번이 너무나 맞는 지문이었어요. 원래는 60일이다, 6개월이다, 9개월이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6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때로부터 60일이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9월 6일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합니까? 아유, 되게 잔금 치르는 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등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룰루랄라 가면서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 등기소에서 어떻게 쳐다보면서 취득세는요?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걸 보여줘야만 등기해줍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등기하겠다. 자, 그러면은 등기 접수 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3번이 맞는 얘기.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었을 때, 이것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반 건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자, 요거 한 3년 정도, 3년 내에 여기에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내가 400만 원만큼 취득세를 이렇게 냈었고,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1,200만 원만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5년 내에 5년간 사후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는데 이때 만약에 가산세 문제 있다. 가산세 포함 제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가산세 제외.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5번. 법인이 취득 당시에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자, 우리 이제 취득세 때 가산세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짜리 가산세가 있었고 80%짜리 가산세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10%짜리 가산세가 뭐예요? 법인 장부 기장부성실. 그렇죠. 이게 1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가 돼요? 100분의 1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80%짜리는 뭐였죠? 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 80%. 자, 하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라든지, 자, 아니면 또 뭐였어요? 그렇죠. 간주 취득 같은 경우는 또 안 80%. 근데 골프 회원권 같은 건 또 80%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거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공부하세요. 자, 36번. 부동산 임대업 또 나왔네. 그렇죠.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요 문제도 조금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제가 보면 중상 정도 되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자, 먼저 1번. 해당 과세기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근데 1번은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자, 우리 결손금. 원래 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부터 이제 기타까지 이렇게 이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나는 근로에서 만약에 플러스가 됐어요. 이거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있다. 근데 일반적인 임대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주택 임대업은 된다. 많이 했잖아요. 자, 지금은 건물 임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이러면 자, 다른 결손금은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아야 틀려요?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원래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제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공제한다가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됩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할까요? 그냥 마트 한다고 할까요? 예, 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 따로따로 계산하고 마트에서 계산한 거 따로따로. 그러니까 장부는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요거는요. 자, 요건 이제 맞는 지문인데, 이 회계 처리란 말이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세법에서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2번이나 3번 두 개 중에 답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임대업도 하면서 마트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업도 하면서 무슨 분식집을 하고 있다. 따로따로 장부는 기장해야 된다. 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3번.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자, 우리 아까 그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주임대로에 대한 게 두 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하고 주택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3주택 이상 얼마? 3억 원. 그렇죠. 3억 원. 이 말이 없었어요. 지금 3억 원.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법에서 정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또 60%를 곱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산식대로 계산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넘어야 돼요? 3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마지막까지 2번이냐 3번이냐 가지고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고민하시는 경우가.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에 있어서 자, 이것도 이제 2023년도 말까지죠. 이제 소액. 그렇죠.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다. 이렇게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도
가볍게 언급 정도는 해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가볍게 언급이 나거나 간주님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그냥 되게 요거는 당연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강조를 덜 드렸죠. 자, 5번 해당 과세 기간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저주자. 여러분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총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분리과세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를 통해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안 되면 종합과세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로 신고하는 거 근데 언제까지? 똑같아요, 이거 그냥 5월달까지. 그렇죠. 다만 다른 것과 합산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네. 자, 37 등록명세 뭐 어렵지 않죠, 뭐. 그렇죠. 등록명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슨 가액? 목적가액. 그렇죠. 오케이. 목적가액. 야,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이 했잖아.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원래는 이제 우리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채권액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 자, 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가액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그걸 채권 금액으로 하게. 자, 그다음에 2번도 많이 했잖아요. 같은 채권 담보로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이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으면은 그럼 물건 소재지면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냥. 자, 어떻게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얘기. 등기 등록에 대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등록면허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등기소.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1, 2, 3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 자, 다음에 4번 보시면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저당권 등기에 대한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라고 하는 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대신 이제 이거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근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세액의 100분의 1일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 이거는 원래 가산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실제 시험에 가서는 1번, 2번, 3번 이런 지문은 제가 보기엔 향후 5년간 또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1, 2, 3이 너무 명확하죠? 4번 애매. 일단 통과. 그죠? 애매하네. 자, 5번.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위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신고 납부가 원래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지만은 자,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대신하고 신고 납부했으면은 납부 확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당신 채권자 이 사람이 대신 납부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4번이냐 5번이냐인데 4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답을 고르는 건 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8.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대한 건데 원래 양도소득세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대부분의 지문이 과세관청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설명 좀 덜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으라고 낸 문제입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이 이거는 내가 낸 거예요. 내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세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해당 연도에 땅 팔아서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한번 1,000만 원만큼 이렇게 이제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에 볼 때는 너무 많이 냈어 얘가. 원래 50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1,000만 원만큼 냈죠. 자, 요러면은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혹시 이 사람 잡았어. 양도세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다른 세금 혹시 안 낸 거 없나? 이게 둘러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안 낸 게 300만 원만큼 있네. 그럼 그거를 충당합니다. 그 세무서에서 일단 돌려줄 때는 주변에 혹시라도 안 낸 거 있나? 그거 먼저 충당한 다음에 그리고는 남는 경우에 이제 돌려줘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부가세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금액에서 충당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줘요. 그래서 이때 내가 1,000만 원 내놨는데 과세관청에서 야, 너무 많이 신고했어. 500이야. 500 돌려줄 때는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벌써 처음에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돌려줄 땐 이래요. 자, 근데 요거하고 5번하고 같은 지문이에요. 5번 보시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똑같은 걸 나왔어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자, 법령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요 90일이다라고 하는 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법이에요. 자, 소득세법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소득세법 116조하고 117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1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든지 혹시 딴 거 안 낸 게 있으면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두 개를 냈어요. 근데 90일이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군요. 자,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 안 해가지고 관할세무서에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한 거. 아니면은 이 사람이 원래 좀 과소신고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5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만큼 요건 이제 납부해야 된 덜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신고했는데 좀 덜 신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30일 내에 징수할 수 있다. 요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2번이 맞는 얘기인데 아주 어려웠죠. 사실 이것도. 자, 양도세 과세 대상 물건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봅니다.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요건 너무나 알겠죠. 예정 신고 해야죠. 몇 개월? 3개월 여러분. 그렇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적인 예정 신고는 2개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건 3개월.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걸 헷갈린 분은 없어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정 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번, 4번을 고르시는 분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번하고 이제 5번 요 111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놓은 게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겠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돌려주는데 혹시라도 안 낸 게 있으면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서 돌려주겠지. 요걸 만약에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걸 답으로 고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항상 우리 16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야, 이거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틀려라라고 나온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되는데 요번에는 한 4문제 정도가 좀 약간 그랬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세청론 2문제하고 요 문제, 그다음에 아까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게 좀 어렵죠. 자, 대신에 39번, 40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원래 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자,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농어촌 주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귀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예요. 근데 5년 이내인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서울에 만약에 요렇게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암에.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지리산에 가서 내가 항암 치료 대신에 자연 치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 밑에 집 하나 이제 취득한 겁니다. 지리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 투병생활 했는데 나왔어요, 다. 자, 그러면 요게 낫게 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정이 들어버린 거죠. 아,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지리산에 이제 집이 하나 있으니까 다시 이사는 못 가고 그래, 여기 살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시적인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3년 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3년 내에. 그리고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7년이라고 하는 게 지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요 특례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게 되면 3년 내에 팔게 되면 그렇죠. 3년 내에 팔게 되면 요런 특례가 우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 그 공공기관이나 내가 근무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한 경우에는 5년까지 조금 이렇게 연장해 준다라고 했고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년이라는 숫자가 나야 되니까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5번이죠. 세 번째 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합니다. 혼인은 몇 년이었어요? 5년. 동거봉양은요? 동거봉양은 10년. 그래서 요걸 일단 10년 들어간 거 틀렸죠? 자, 그러면은 1번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뭐예요? 4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되죠? 자, 마지막 40번. 자, 취득세 2문제 나왔었는데 요거 이제 옳은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쉬워요.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의 하나가 되어 이제 이거 막 토하려고 그래. 너무 이제 많이 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 따로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다. 자, 누가 냅니까?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이 함께란 말 때문에 절반씩 내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거 무시하고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거 고르고 그냥 덮어도 관계없어요. 1번이 답이에요. 1번. 그렇죠?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세대별 소유 주택수. 자, 여러분 지금은요.
주택 수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 주택이냐, 그다음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1에서 3%부터 12%까지 세율이 너무나 달라지죠. 그래서 주택 수에 포함을 하는 게 있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중과하지 않는 것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죠. 자, 신탁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했고, 야, 분양권, 입주권,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그렇죠.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자, 세대별 소유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산한다. 내가 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 물론 이제 2022년도에 취득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 있고 집을 또 하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첫 번째 집이 아니라 두 번째 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이것도 아까 우리 취득세 때 가산세 중요한 거 몇 프로? 10%짜리 가산세가 있었고 80%짜리 가산세가 있는데 아까 우리 10%짜리 뭐였죠? 그렇죠. 법인장부 불성실 가산세. 그렇죠? 자, 근데 80%짜리는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하면 80%. 자, 그런데 이거 안 80%두 가지 있잖아요. 뭐 있어요? 간주 취득 하고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어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면 80%의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죠. 지목 변경에 대한 건 80%, 안 80%? 안 80%. 원래는 80%, 간주 취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안 80%. 근데 골프 이용권 같은 건 또 80%. 아유, 어려워. 그쵸? 어려워요. 자, 4번에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입니다. 존속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아니면 1년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1년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인 거지. 존속 기간 관계없이 부과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접된 토지. 자, 여기는 면세점에 대한 건데, 자, 면세점은 취득가액을 자, 취득가액이 이제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 근데 이 50만 원 이하를 판단할 때 1년 내에 인접돼 있는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한 건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여야만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인 경우에는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년간 통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예요? 1번.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6문제 한번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좀 어렵기는 했었어요.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좀 설명 보시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정도만 따라오게 되면 한 9개나 1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요. 시험 보게 되면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있기는 있지만은 1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 요거를 견적을 잘 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법만 잘해서는 합격할 수 없지만 세법을 못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공시법을 엄청 잘해야 돼요. 올해처럼 만약에 공시법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은 아니 작년처럼 공시법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막상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오십시오. 네, 그러면 잘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